여보, 밥이 왜 이렇게 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국이 사방으로 튀었고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인 씨가 속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다음엔 더 잘하면 되겠지.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27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7년 동안 아인 씨가 매일 밤 몰래 한 일이 있었어요. 공책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책이 27권이 되던 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남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던 날 장아이는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22살 꽃이 막 피어나려는 나이였지요. 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아낙들이 저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저 집 셋째 딸이 또 저러고 다닌다며 혀를 찼지만 그 눈빛에는 부러움이 묻어 있었지요. 아이는 그만큼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인을 볼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렇게 예쁜 게 저 집 딸이라니. 어머니가 저 꼴이니 저 애도 결국. 말끝을 흐렸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인의 어머니 오명월은 마을에서 꽤 알려진 여자였어요. 눈치가 빠르고 얼굴이 반반했지만 속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지주 장부영의 첩으로 들어가 아들 하나, 딸 셋을 낳았지요. 장부영은 오명월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본처가 있는 몸이면서도 오명월에게 넓은 집을 마련해 주었고 논밭과 집문서, 폐물까지 듬뿍 챙겨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첩이 본처보다 더 잘 산다며 수군거렸지요. 그런데 아인이 5살 되던 해 장부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오명월의 집에는 어른 남자가 사라졌어요. 첩으로 살아온 여자에게는 법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지요. 장부영의 본처 소생 아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명월에게 넘긴 재산이 눈엣 가시였던 거예요. 첩년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챙겼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법으로는 빼앗을 방법이 없자 그들은 더 무서운 방법을 택했어요. 오명월이 술에 취해 잠든 날 밤이면 어린 딸들에게 과자를 주며 헛간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인의 두 언니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고 아인 역시 그 공포 속에서 자랐지요. 아인이 10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형제 중 하나가 아인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려 했어요. 아인은 겁에 질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낫을 집어들고 그 남자를 똑바로 노려봤지요.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다가 결국 물러섰어요. 아인의 몸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힘,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요. 하지만 오명월은 달랐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딸들을 위해 쓸 줄 몰랐어요. 딸들이 헛간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침부터 화투를 펼쳐놓고 낮이면 술잔을 기울이고 밤이면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세 딸은 그렇게 보호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두 언니는 이미 어린 나이에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인이 22살이 되던 봄 마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명호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제복이 잘 어울리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마을 순찰을 돌며 어른들에게 깍듯이 인사했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줬지요. 동네 사람들은 저런 청년이 어디서 왔냐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태명호와 아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인이 먼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태명호가 먼저 웃음을 건넸습니다.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아인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 준다는 느낌이었지요. 그 뒤로 태명호는 며칠에 한 번씩 아인이 다니는 시장 골목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인 척했지만 사실은 설계된 만남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태명호가 아인에게 관심이 있다며 좋게 봤습니다. 경찰관이라니 저만한 신랑감이 어디 있냐며 오명월에게 귀띔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태명호는 어느 날 오명월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인과 혼담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오명월은 사위의 직업만 듣고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경찰이라면 든든하다며 도장을 꺼내려 했지요. 아인의 됨됨이보다 사위의 직업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명월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태명호는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님, 재산 정리는 다 되어 있으십니까? 아인이 명의로 해놓으셔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없어요. 오명월은 사위 될 사람이 챙겨준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요.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인의 첫째 언니 아영이 아인을 붙잡았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인아, 남자 믿지 마. 결혼하면 도망칠 데가 없어. 아인은 언니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언니는 일찍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본다고 생각했지요. 설마 내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아인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아인은 혼자 마을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오래 있었어요. 아버지, 저 시집 가요. 잘 될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봄바람만 무덤과 풀잎을 조용히 흔들었지요. 아이는 일어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라고, 이번엔 나를 진심으로 지켜줄 사람이 생긴 거라고요.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새하얀 한복이 눈부셨고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저 집 딸이 경찰한테 시집 간다며 다들 잘 됐다고 했지요. 그런데 혼례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태명호가 오명월을 한쪽으로 불러 나지막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논하고 집문서는 어디 보관하고 계십니까? 오명월은 영문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문 너머에서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혼례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인이 잠든 후 태명호는 홀로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오명월에게 들은 내용을 차곡차곡 적어 내려갔습니다. 논 몇 마지기, 집 몇 채, 통장 잔고. 그의 얼굴에는 신혼의 설렘이 없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지요. 재산이 꽤 되는군. 꽃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꺾으러 온 사람이 진심으로 가꾸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아침이면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끔은 시장에서 사과를 사오기도 했고 아인이 힘들어 보이면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지요. 아이는 그 생활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화투패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건네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인이 동네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하자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입이 가벼워요. 당신한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친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친구도 별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주머니까지 만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는 그게 남편의 설계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은 아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나만 있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이 왜 필요해? 그 말이 처음에는 사랑스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인이 울면 달래주거나 왜 우냐고 묻는 대신 그냥 가만히 쳐다봤어요. 표정 하나 없이 마치 뭔가를 관찰하듯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이 잦아들 무렵이 되면 그제서야 다가와 등을 안아주었지요. 아이는 그 안아줌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아인이 언제 울음을 멈추는지, 어떤 타이밍에 다가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인 몰래 일기장을 읽는 것이었어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작은 공책에 하루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무엇이 서러웠는지를요. 남편은 아인이 부엌에 나간 사이에 그 공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아인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약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지요. 아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6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인이 임신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은 잠깐 아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쁘다는 말도 없었고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아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속으로는 기쁠 거라고. 아이는 자꾸만 남편에게 좋은 쪽으로 이유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인이 밥을 짓다가 간을 조금 짜게 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밥상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고 국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이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음식들을 바라봤지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요.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서 바닥에 쏟아진 것들을 같이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얼떨떨한 채로 따라 치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간을 너무 짜게 해서 그런 거라고,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된다고요. 아이는 자꾸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아인이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평범한 편지였지요.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가려던 참에 남편이 그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빼앗았어요. 아인이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바깥에 우리 살림 이야기 내보낼 필요 없어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한테 안부 편지를 쓰는 것이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1985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 아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산통이 긴 시간 이어지는 동안 남편은 병원에 없었습니다. 아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야 나타났지요. 늦은 이유를 묻자 그냥 일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민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가득 찼지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안아보지 않았어요. 아인이 손을 잡으려 했더니 살짝 빼는 것도 느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밤이 깊어지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갓난아기 민준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아이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남편도 달라지겠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으니 괜찮아지겠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보는 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혼자 방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인이 보인 반응, 어떤 말에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순해지는지. 수첩 속에는 아인의 감정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편에게 아인은 아내가 아니라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지요. 민준이 태어나고 봄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준이 옹알이를 하고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고 작은 손으로 아인의 손가락을 꼭 쥘 때마다 아이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는 말이 없었고 차가웠지만 아직 손을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1987년 여름이 끝날 무렵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인의 남동생 현수가 도박으로 큰 빚을 졌다는 이야기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처럼 들려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오명월 몰래 집문서를 담보로 잡혀놓았고 논 몇 마지기에도 이미 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명월이 뒤늦게 알고 통곡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부영이 사랑으로 남겨준 재산이 아들의 도박빚으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명월이 아인에게 전화를 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인아, 어떡하냐. 현수가 집을 담보로 잡혔대.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인은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을 등에 업은 채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이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소식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는 동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이 걱정이에요. 현수가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집안이 이 꼴이 된 게 다 그 핏줄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집안을 선택한 건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첩이라는 것, 남동생이 도박꾼이라는 것, 그것이 아인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아인의 죄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민준을 재운 뒤 아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아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인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편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요. 앨게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팔이 비틀린 채로 싱크대에 기댄 자세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증보다 공포가 더 컸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야 한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제복을 입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푸었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긴 소매로 가렸습니다. 민준이 기어다니며 엄마 다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그런데 곧바로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친정은 빚더미에 앉아 있고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아이는 그 생각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라는 것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첫째 언니 아영이 찾아왔습니다. 동생 걱정이 되어 먼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처갓집 식구들 함부로 들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태씨 집안이에요. 아영은 할 말을 잃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이는 안방 창문 너머로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려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남편이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가을 아이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줄게.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을게. 그 다짐이 어떤 기도보다 간절했습니다. 이웃집 최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아인을 불렀습니다. 물을 한 다발 건네면서 아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눈빛을 받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네진 무 한 다발이 그날 아인이 받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소희가 태어난 것은 1988년 봄이었습니다. 민준이 2살 반이 되던 해였죠. 아이는 두 아이를 혼자 돌봤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부르며 손을 뻗어도 남편은 못 본 척했고 소희가 울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냉담했지만 적어도 손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것으로 견뎠습니다. 그런데 1989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보름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남편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어디를 때려야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지, 어느 부위에 어떻게 힘을 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으면 숨길 수 있는 곳을 정확히 골랐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가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살아가야 했습니다. 폭행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훨씬 더 잔인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남편은 아인을 방 한가운데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을 켠 채로 마주 앉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냐? 누구를 만났냐? 왜 거기에 갔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마치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신문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아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이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도 잠을 자지 못하니 아이는 낮에도 멍한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밥을 하다가 넋을 잃고 서 있기도 했고 민준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늦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어요?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요? 아이는 대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잠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남편은 아인이 혼자 있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이 부엌에서 혼자 있으면 와서 지켜봤고 마당에 나가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인이 무언가를 적거나 읽는 것을 보면 빼앗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모든 끈을 조금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이건 다 합법이야. 내가 뭘 했는지 당신이 증명할 수 있어? 흔적도 없는데? 그 말이 아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의 말은 맞았습니다. 아인이 신고를 해도 남편의 동료들이 받을 것이었고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법을 잘 알았고 그 법의 빈틈도 잘 알았습니다. 민준이 4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인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을 민준이 보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방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을 재우면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3살 배기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는 소희가 숨어들 때마다 아이를 뒤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인을 향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첩이라고, 당신 동생은 멍청이, 쓰레기, 도박꾼이라고, 당신 집안에 정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 말들이 매일 쌓이면서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봐도 당당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꾸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어디를 맞았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왜 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책을 덮으면서 아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그것이 아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에서는 그가 여전히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후배들에게 자상하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경찰관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태명호 씨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최 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아인을 불렀습니다. 아인이 나가자 최 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인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힘들어요?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애들 키우다 보니 좀 피곤해서요. 최 씨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인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고 들어가면 남편이 왜 우냐고 또 밤새 캐물을 것이었습니다. 1990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5살, 소희는 2살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버텨야 한다고, 저 아이들이 다 크기 전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당신 봤다고 하던데. 어디 갔어요? 아이는 민준 데리고 잠깐 마당에 나갔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아인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폭력이 없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삶이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에도 공책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민준이 오늘 혼자 신발을 신었습니다. 소희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공책 안에 아이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장롱 깊은 곳에 밀어넣으면서 아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버텨야 해. 내가 무너지면 저 애들은 어떻게 돼? 거울 속 아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12살이 되던 해 소희는 9살이었어요. 1997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조용하고 눈치 빠른 아이들로 자랐지요. 학교에서는 밝게 지냈지만 집에 오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차 소리가 골목에서 들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을 줄이고 소리를 줄이고 존재를 줄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두 아이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민주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표정이 어떤지, 목소리 톤이 어떤지를 보면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구두 소리가 느리면 괜찮은 날이었고 문을 쾅 닫으면 조심해야 하는 날이었지요. 민주는 그 소리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등이 굳고 숨이 얕아지고 귀가 예민해졌어요. 그런 날이면 민주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오빠 손을 맞잡았어요.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아인이 저녁상을 차리는 도중에 찌개가 조금 싱거웠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이게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야? 아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간장을 가져오려 일어서는 순간 남편이 아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인이 부엌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그릇이 쏟아지는 소리가 크게 났지요. 방에 있던 민준이 뛰어나왔습니다. 12살 소년이 부엌 문을 열고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섰어요. 두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평소에 조용하고 눈치 빠른 민준이 아니었어요. 두 눈에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지요. 너 지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그 웃음이 주먹보다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민준을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민준이 뒤로 밀려나면서 벽에 어깨를 부딪혔지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맺혔어요. 아인이 바닥에서 일어나 민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애는 건드리지 마요. 남편은 아인을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깨는 며칠 동안 아팠지요. 아인이 저녁마다 소주에 적신 수건으로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민준은 아프지 않다고 했어요. 아이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민준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 시작했어요. 법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이런 책은 왜 보냐고 물었지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아이는 민준이 가져온 책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12살짜리 아들이 법책을 읽는 이유를 모를 어머니가 아니었지요. 며칠 뒤 아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다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아이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민준과 소희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파출소로 가려고 했어요.
파출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전화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더니 아인을 알아보는 눈치였지요. 혹시 태명호 시댁 아니세요? 아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경찰관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아이는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파출소를 나왔지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파출소 안에서 그 경찰관이 전화기에 대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2시간도 안 되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퇴근이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서서 아인을 보며 말했지요. 어디 갔다 왔어? 아인은 잠깐 장을 보러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인의 눈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지요. 다음에 또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아인에게는 어떤 협박보다 무거웠지요.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인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신고도 안 되고 도망도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꺼내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파출소에 갔다가 돌아온 일, 남편이 일찍 들어온 일, 그 말 한마디까지 전부 적었습니다. 공책을 덮으면서 아이는 최 씨 아주머니를 생각했어요. 다음 날 담장 너머로 최 씨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꺼냈지요. 아인이 말을 하는 동안 최 씨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아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지요. 아인 씨, 나는 알고 있었어요.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인은 그 손을 잡고 한참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아서 눈물도 굳어버린 것 같았지요. 1999년 여름이었습니다. 민준이 14살, 소희가 11살이었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지요.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어요. 남편이 없는 낮 시간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비번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에 있었지요. 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도 남편이 좋아하는 것으로 차렸어요. 남편의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차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전부였지요. 아침을 먹고 나서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가 안방에서 나오다가 남편의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실수였습니다. 11살 아이가 발을 헛디딘 것이었지요. 소희가 얼른 일어나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조심성이 없어. 그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소희가 얼어붙었지요. 아인이 부엌에서 나와 소희 앞을 막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소희의 얼굴을 향해 손이 날아왔어요. 아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엎드려 있었지요. 아인이 달려가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이 피로 물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공을 차고 놀다 막 들어오던 민준이 현관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희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소파에 다시 앉으려 하고 있었지요. 민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아인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조심스럽고 눈치 빠른 민준이 완전히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두 주먹을 꽉 쥐었지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때렸어요? 애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4살짜리 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서 있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약한 사람만 때려요? 남자 대 남자로 저한테 해봐요. 차라리 저를 때려요. 엄마는 건드리지 마요. 소희는 건드리지 마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인이 소희를 아는 채로 뒤에서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아, 그만해. 민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희의 코에서 흘러내린 피가 아인의 손등에 묻어 있었어요. 민준은 그것을 보고 다시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울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자예요? 힘이 있으면 저한테 써요. 엄마한테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이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발끝을 들 정도로 끌어올렸지요. 아인이 소희를 내려놓고 달려들었어요. 나요. 애나요. 남편은 아인을 한 팔로 밀쳐내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아들의 눈빛이 생각보다 강했지요. 민준은 멱살이 잡힌 채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지만 입을 꽉 다물고 버텼어요. 남편이 손을 놓았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발을 디뎠지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크긴 컸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지요. 아인이 민준에게 달려가 목을 확인했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인이 손으로 그 자국을 감쌌습니다. 민준은 어머니 손을 느끼며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지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4살 소년이 참고 참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인이 민준을 꼭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지요. 소희가 코피를 손으로 닦으며 오빠 옆에 와서 팔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거실 바닥에서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는 소희를 업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뛰었습니다. 소희가 등에서 흑흑 울었지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소희 얼굴을 살피면서 아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의사가 아인의 눈을 봤어요. 아인의 눈을 오래 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소희를 치료하고 나서 접수대에서 아인이 진료비를 내려 하자 의사가 조용히 손을 저었어요. 아인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요. 코뼈가 실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서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한동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소희의 코에 하얀 반창고가 붙었습니다. 아이는 소희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소희가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1살 아이가 말이 없었지요. 아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아파.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아파요. 아이는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한참 안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이는 소희를 방에 눕히고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소희가 눈을 감았지요. 아이는 소희 얼굴의 반창고를 손끝으로 살짝 만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지요. 손이 떨렸지만 그릇을 닦았어요. 이튿날 최 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아인을 불렀습니다. 소희의 코에 붙은 반창고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소희 얼굴이 왜 그래요? 아인 씨, 신고해야 해요.
아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고해요. 신고하다가 내가 먼저 없어지면 저 애들은요. 최 씨 아주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가 학교에 갔어요. 반창고를 붙인 채로 등교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지요.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 11살짜리가 이미 거짓말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주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예전처럼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귀는 세워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척이 어머니 쪽으로 향하면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된 자세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지요. 14살짜리 아이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거실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괜찮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괜찮지 않잖아요, 엄마. 아이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부엌으로 돌아섰어요. 그날 밤 민주는 소희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야, 나중에 내가 꼭 이 집에서 엄마 데리고 나올게. 소희가 오빠를 봤어요. 나도 같이 할게. 두 남매가 속삭이듯 약속을 나눴습니다.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아이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저런 약속을 나눠야 하는 집이라는 것이 너무 슬펐지요. 그런데 동시에 저 아이들이 있는 한 자신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공책을 꺼냈어요. 1999년 여름이라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소희 코뼈에 실금이 갔다고 적었지요. 병원 이름도 적었습니다. 의사가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고도 적었어요. 민준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일도 적었습니다. 멱살을 잡혔으면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던 그 눈빛도 적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썼어요. 오늘 소희가 안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공책을 덮고 장롱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공책이 어느새 10권을 넘어 있었어요. 아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한번 쓸어봤지요. 이것들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처음 마음먹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버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버텨야 할 이유도 분명했으니까요. 소희의 코뼈가 아문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반창고가 떨어지고 나서도 소희는 한동안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이는 그런 소희를 보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이 폭행보다 더 깊은 상처라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소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집안의 긴장도 달라졌어요. 민주는 키가 아버지만큼 자라 있었지요. 남편은 민준이 자신의 눈높이까지 올라온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밀치거나 하는 일은 줄었지만 대신 말로 짓누르는 방식이 더 교묘해졌어요. 민준 앞에서 아인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어미가 원래 저렇다고, 저 집안이 다 저렇다고. 아들이 듣는 자리에서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이 남편이 새로 찾아낸 방법이었지요. 민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지요. 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어느덧 40대를 지나고 있었지요.
낮에는 쓸고 닦고 밥을 지었어요. 외출은 장을 볼 때만 가능했고, 그마저도 남편이 정해준 시간 안에 돌아와야 했지요. 세상과 연결된 끈은 여전히 얇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아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한다는 안내문이었지요. 아인 씨, 한번 나가봐요.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안 돼요.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허락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를 버리지 못했지요.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이 있는데 다녀와도 되겠어요. 남편이 아인을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의외였어요. 아이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인이 글쓰기 수업 따위에서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만큼 아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었지요. 문화센터 첫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혼자 외출을 했어요. 걸음이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걸어본 적이 없었지요. 늘 아이들 손을 잡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으니까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두 손이 낯설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중년 여성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특강 강사로 온 사람이 강인혁 교수였지요. 지역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순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인상이 단정하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고 푸근한 사람이었지요. 강인혁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짧은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없었어요. 요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써보라고 했지요.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오래 참은 것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것들이 몸속 어딘가에 돌처럼 쌓여 있다고. 길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강인혁 교수가 수강생들의 글을 한 장씩 읽었어요. 아인의 글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인을 찾았지요. 이 글 쓰신 분 오래 많이 참아오셨나요?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낯선 사람 앞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인 자신도 놀라웠지요. 오랫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인의 마음을 알아봐준 사람이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인혁 교수가 아인에게 다가와 조용히 커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는 글이 진심으로 써진 것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짧게 대답만 했지요. 그런데 교수가 서두르지 않고 들어주자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래 잠겨있던 수도꼭지가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잠깐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인혁 교수는 아인에게 얇은 시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인이 책을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하자 교수가 웃으며 말했지요. 이렇게 고운 분이 왜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공주님처럼 대접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주님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남편은 아인을 향해 당신 집안이 어떻고 당신이 어떻다는 말만 해왔으니까요. 아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인이 힘들다고 하면 들어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같이 알아봐줬지요. 어느 날 교수가 아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인 씨,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가슴 안에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그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2005년 봄이었습니다. 민주는 20살이 되어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법학과였지요. 소희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는 더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네 마음속에는 뭔가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지요. 강인혁 교수와의 만남이 그 씨앗이었습니다. 강인혁 교수는 발벗고 나섰어요. 지인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했고 수임료가 만만치 않았지만 교수 본인이 직접 챙겼습니다. 검찰 쪽에 아는 사람도 있다며 조용히 알아봐 주기도 했지요. 아인이 그것까지 받기 미안하다고 하자 교수가 말했어요. 아인 씨, 살다 보면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때예요. 아이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고마웠지요. 세 사람이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러다가 물었지요. 기록해 두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공책으로 한 20권 정도 될 거예요.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아인을 봤어요. 그게 다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써온 공책들이 쓸모가 있다는 말이었지요. 혼자 장롱 속에 쌓아두면서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했던 그 공책들이었어요. 아이는 최 씨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공책들을 맡겼습니다. 집에 두면 남편이 언제 찾아낼지 몰랐지요. 최 씨 아주머니는 군말 없이 받아서 자기 집 다락에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움직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을 한 것이었지요. 남편은 변호사에게 아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나쁜 사람에게 세뇌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좋은 경찰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은 조리가 있었지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언제나 완벽했어요. 변호사가 아인에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이 경찰이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으면 재판이 쉽지 않다고 했지요. 아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무너졌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어요. 그 무렵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인이 강인혁 교수를 만난다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아인이 문화센터에서 돌아오자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인의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 책은 뭐예요? 아인이 수업에서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책을 빼앗아 들었어요. 표지를 훑어보더니 그냥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인이 눈치챘지요. 남편의 서랍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강인혁이라는 이름 3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인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도 무섭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인혁 교수 이야기를 알고 나서는 그 계산이 무너졌지요. 집착이 시작되었어요. 밤마다 아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아인이 어디를 다녀오면 그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라고 했어요. 아인이 몇 시에 누구를 봤는지, 무슨 말을 나눴는지, 그 사람이 무슨 표정이었는지까지 물었지요. 신문이 새벽 4시를 넘기는 날도 생겼습니다. 아이는 눈이 빨개진 채로 다음날 밥을 지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인의 앞머리를 움켜쥐고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눈을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남자가 당신한테 뭘 했어요? 말해요. 아인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지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혼자 부엌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 남편이 저녁마다 먹는 혈압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약통이었지요. 아이는 그것을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잠깐 쥐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서운 생각이었지요. 이 약을 저 사람 밥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그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것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약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을 버텼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아이는 속으로 울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을 감싼 채로 한참 앉아 있었지요. 그 생각이 무서운 것은 나쁜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만큼 자신이 끝에 와 있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두려웠지요. 그 밤 아이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줄을 썼지요. 나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아이들의 엄마이니까요. 공책을 덮으면서 아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지요. 강인혁 교수가 아인 앞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방법을 찾아봤어야 했는데 아인 씨한테 괜한 기대를 드린 것 같아서. 아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교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교수가 없었으면 이 시도조차 못 해봤을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강인혁 교수의 두 딸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22살과 20살 어머니를 일찍 여인 딸들이었지요. 두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울었어요. 아빠 엄마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희는요. 저희 마음은 생각 안 해요. 강인혁 교수는 딸들을 안아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딸들 마음이 맞아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강인혁 교수가 아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인 씨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아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을 것 같았던 곳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인혁 교수와의 만남은 거기서 조용히 끝을 맺었지요. 교수는 헤어지기 전에 편지 한 통을 아인에게 건넸어요. 아인 씨,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아인은 그 편지를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냥 멍하게 흘러가는 풍경을 봤습니다. 저 나무들은 매년 봄이 오면 새잎이 난다고 나는 언제 새잎이 날까 아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인이 걸음을 멈췄지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 돌아왔어요. 그 웃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다는 듯, 다 끝났다는 듯 웃는 얼굴이었지요. 아인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인이 남편 앞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내가 이혼을 허락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겨왔어요. 항상.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내리깔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 집 다락에 공책이 있었지요. 20권이 넘었습니다. 민준이 서울에서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소희가 간호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지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에서도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조사 중이던 사건에서 용의자를 과하게 다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제보도 들어왔지요. 내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 내부에서 조용히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집에 돌아오는 날 아인에게 말했어요. 직장에서 조사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뭔가 흘린 거 아니에요. 아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이 아인의 눈을 한참 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지요. 조사관이 오면 나는 좋은 남편이에요. 알았지? 협박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공책을 꺼냈지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남편 직장에서 내사가 시작되었다고 적었어요. 남편이 오늘 한 말도 그대로 적었지요. 그리고 며칠 전 남편 몰래 마주쳤던 조사관이 건넨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었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이는 그 명함을 공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어요. 다음 날 최 씨 아주머니에게 이 공책도 맡겼지요. 최 씨 아주머니가 공책을 받으면서 물었어요. 아인 씨, 이게 몇 권이에요, 이제?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25권이요. 최 씨 아주머니가 공책 묶음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아이는 고마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지요. 두 여자가 담장 사이에서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말이 없어도 다 전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봄이 오면 반드시 새잎이 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 눈빛으로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준이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날 서울 고시원 작은 방에서 혼자 결과를 확인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합격증을 프린트해서 오래 바라봤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지요. 아주머니, 저 됐어요. 이제 공책 꺼내도 됩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전화 너머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내가 기다렸어. 정말 기다렸어. 민준이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합격했다는 말보다 다음에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렸지요. 엄마, 이제 시작해요. 아이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무슨 시작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어요. 25년을 기다린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울 작은 법률사무소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2011년이었어요. 민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최 씨 아주머니 집 다락에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27권의 공책이 비닐에 쌓인 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공책 묶음을 내려받아 가슴에 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씨였지요.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아마 몸이 아프거나 손이 떨리는 날 쓴 것이었겠지요. 어떤 페이지는 또박또박 눌러 쓴 것도 있었습니다. 분노를 꾹 누르며 쓴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것들을 사무소로 가져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메모지에 표시를 했어요. 빨간색은 폭행, 파란색은 감금, 노란색은 심리적 가혹행위, 초록색은 재산 관련이었지요. 공책을 다 읽고 나서 책상 위를 보니 색깔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표시가 가장 많았어요.
민주는 그날 밤 사무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6살 청년이 어머니의 25년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운 것이었지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손등으로 닦고 다시 메모를 시작했지요. 감정보다 일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너지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소희가 가져온 진료 기록과 공책을 대조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날짜가 일치하는 것이 17건이었어요. 폭행이 있던 날 병원을 찾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의사들은 환자가 말하는 대로 적었지만 상처의 종류와 위치가 다 달랐어요. 넘어졌다는 사람의 상처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여기서 조심했어요.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면 그쪽에서 대응해 올 것이 뻔했지요. 민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겉이 완벽한 사람일수록 안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먼저 조용히 움직였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조금이라도 새나갈까봐 민주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소희에게도 전화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것, 그 말은 전화를 도청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지요. 민준이 그것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1년 초겨울이었어요. 민준이 서울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음 날 아버지가 아인에게 물었지요. 어제 민준이 뭐라고 했어요? 아인은 아무것도 아닌 안부 전화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물음이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건 지 하루도 안 되어 물어봤으니까요. 아인이 소희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소희가 민준에게 전했습니다. 민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집 전화 쓰지 마세요. 나한테 연락할 때는 최 씨 아주머니 집에서 해요. 아인이 영문을 몰랐지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집 전화를 감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이니까 그런 장비를 구할 수 있어요. 아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화기를 통해서도 감시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 뒤로 아이는 민준과 소희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최 씨 아주머니 집 전화를 이용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몇 달 뒤 민준이 사무소 선배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조용히 집 전화를 점검했어요. 아주 정교하게 심어진 도청 장치가 발견되었지요. 민준의 입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것도 기록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발견된 날짜, 장치의 종류, 점검한 사람의 이름까지 적었지요. 이것이 첫 번째 추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청을 했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아직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면 상대가 준비를 하거든요. 민주는 계속 조용히 쌓았습니다.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인이 민준을 통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지요. 아버지 특유의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민준의 법률사무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민준과 마주 앉아 말했지요. 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야. 내가 걱정이 돼서 왔어.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쪽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게 해줘. 그쪽 사람들이란 강인혁 교수와 최 씨 아주머니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고요했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신 것 기록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접촉이니까요. 남편의 눈이 잠깐 좁아졌어요. 그러더니 웃었지요.
법 배웠다고 이러는 거야.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와의 연락은 서면으로만 해주세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보호해줄 것 같아도 길어야 몇 달이야. 아버지는 평생 살아온 사람이야. 그 말이 협박인지 예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남편이 나간 뒤 그 대화 내용을 전부 메모했어요. 남편이 방문한 시간, 한 말, 표정까지 적었지요. 그리고 사무소 앞 복도에 CCTV 영상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온 것이 기록으로 남았어요. 재판 준비가 본격화된 2012년 초였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교묘하게 숨기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아인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남편은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아인 앞에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인이 봤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다쳤던 사건 기록이었어요. 민준이 12살 때 어깨를 다쳤던 것이었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다친 걸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기록 다 만들어 놨어요. 민준이가 법정에서 뭘 증언하든 나는 증거가 있어요. 아인이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보호할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경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이혼 소송 취하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민준이 변호사 자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아들을 향한 협박이었습니다. 아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이 맞는 것은 버텼습니다. 자신이 협박받는 것도 버텼어요. 그런데 아들을 건드린다는 말은 달랐지요. 아인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면 그때는 제가 직접 나가요. 남편이 아인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예전의 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의 두 눈에 두려움이 없었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인은 그 대화 내용을 공책에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최 씨 아주머니를 통해 민준에게 전달했지요. 민준이 그 내용을 받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 말도 기록이에요. 남편이 만들어 두었다는 허위 서류도 민준은 무너지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당시 민준이 다친 날 학교 측 기록과 병원 기록을 교차 확인했어요.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요. 남편이 만든 서류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잡아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법적으로 싸우는 동안 아이는 스스로를 바꾸고 있었어요. 2011년 봄이었습니다. 소희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절에 같이 가요. 아이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모르면 나갈 수 있었지만 늘 감시받는 기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시간이에요. 아이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제 엄마 시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소희와 함께 처음 간 절은 여수 외곽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조용했지요. 아이는 법당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지요. 향 냄새가 났습니다. 목탁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인지 고마워서인지 지쳐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나왔지요. 오래 참아온 눈물이 그 조용한 곳에서 비로소 흘렀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보름에 한 번씩 절에 갔어요. 남편에게는 장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절에 가는 것이 비밀일 필요는 없었지만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지요. 아이는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버텼다고,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등록해준 동네 작은 헬스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20분을 걷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걷다 보니 달리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달렸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이 비워지는 것 같았지요. 남편 생각도, 공책 생각도, 재판 걱정도 잠깐은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그냥 몸이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매주 3번씩 나갔지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펴졌습니다. 걸음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항상 몸을 웅크리고 다녔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자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스스로도 몰랐는데 고개가 올라가 있었어요. 아이는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지요. 몸이 단단해지면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협박에 예전보다 덜 흔들렸어요. 물론 두려웠지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예전보다 줄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체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버티면 마음도 버틴다는 것을 그때 알았지요. 절에서 만난 보살님이 어느 날 아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뭔가 단단해졌어요. 아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요. 그래요. 눈빛이 달라요. 두려움 속에서도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에요.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2012년 4월 아인이 처음으로 이혼 소송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왼쪽에 앉아 있었고 소희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지요. 아인이 펜을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장아인. 오랫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렸던 이름이었지요. 그 이름 석자를 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류가 접수되자 남편의 반응은 빨랐어요. 사흘 만에 남편 측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지요. 오랫동안 경찰 조직과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그 이름을 듣고 잠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요. 남편 측은 처음부터 아인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소장 접수 이틀 뒤 아인의 집 앞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종일 있었지요.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아인은 그것을 민준에게 알렸어요. 민준이 차 번호를 조회했지요. 사설 탐정 업체 차량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인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아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나가실 때마다 시간이랑 장소 문자로 저한테 남겨요. 그리고 절대 혼자 외진 곳 가지 마세요.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25년을 그 사람과 살아왔으니까요. 이 정도가 새로울 것이 없었지요. 남편 측 변호사가 제출한 첫 번째 서류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외부인에게 세뇌되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첨부 서류로는 남편이 20년 동안 받은 표창장, 지역사회봉사 기록,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가 들어있었지요. 탄원서가 12장이었어요. 모두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답다고요. 이 사람은 언제나 겉을 먼저 쌓아왔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공책이 있었습니다. 공책 27권은 그 겉을 걷어내는 도구였어요. 재판 전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양측이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단정한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요. 조정관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측에서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억울합니다. 저는 27년 동안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몰랐다면 제 잘못이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조정관이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꺼냈지요. 공책 색인표를 제출합니다.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31건의 기록입니다. 날짜, 내용, 상처 부위, 해당 날짜의 병원 기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관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31이라는 숫자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남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아인만 알아봤지요. 27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눈빛이 흔들렸다는 것은 공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어요. 남편 측에서 합의를 거부했지요.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 측은 전략을 바꿨어요. 아인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오명월이 첩이었다는 것, 남동생 현수가 도박꾼이었다는 것을 법정 서류에 올렸습니다. 아인의 집안 내력이 불안정하며 아인 역시 정서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민준의 두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핏줄을 법정에서 무기로 쓰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27년 동안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민준이 답변서를 썼어요. 피고 측이 제시한 원고의 가족 배경은 본 소송의 쟁점과 무관합니다. 원고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이 피고의 폭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동생이 도박꾼이라는 사실이 피고의 감금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2번 가해하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그 답변서를 읽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가족 배경 관련 서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70이 가까운 나이였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지요. 20년 넘게 담장 너머로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아인이 긴 소매로 팔을 가리던 여름날들, 소희의 코에 반창고가 붙어있던 날, 아인이 담장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모습들을요.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본 것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20년을 봤습니다. 제 딸을 키우면서 옆집을 20년 봤어요. 담장이 막아도 사람 사는 소리는 다 들려요. 조사관이 제출한 자료가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허위 조서를 작성한 사건, 용의자를 과잉 제압한 사건들이었어요. 당시에는 덮였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지요. 남편 측 변호사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종결된 것들이라고 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종결된 것과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이 기록들은 피고가 법과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온 패턴을 보여줍니다. 피고가 가정에서 같은 방식을 썼다는 것이 공책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판사가 두 자료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소희가 증언대에 섰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읽으면서 어떤 페이지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1999년 8월 코뼈 실금 부분에서였어요. 소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최 씨 아주머니가 손을 가리고 울었어요. 아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아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판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졌지요.
저는 이혼이 패배라고 생각해서 버틴 게 아닙니다. 이혼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들 곁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자랐습니다. 아인이 잠깐 멈췄어요. 21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27권의 공책에 그 시간들을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기록은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법정안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판결이 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어요.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었고 위자료가 결정되었지요. 재산 명의와 관련된 일부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문을 듣는 동안 표정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가는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아인이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단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그리고 그냥 울었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누르지 않고 그냥 흘렸지요. 오랜 시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왼쪽에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소희가 오른쪽에서 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저 멀리 법원 주차장 쪽에서 강인혁 교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인이 눈치채지 못한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인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돌아섰지요. 판결이 난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인의 나이 49이었어요. 22살에 홀레복을 입었으니 결혼 생활이 꼭 27년이었지요. 그 27년이 끝나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지만 그 하루를 만들기 위해 아인은 평생을 버텼습니다. 이혼 후 아인이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집은 작은 집이었어요. 방 2칸에 작은 마당이 있었지요. 아이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가지, 된장국 한 그릇이었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이 짜도 되고 싱거워도 됐지요. 아이는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웃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아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집에서 가져온 작은 거울 대신 넓은 거울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앞에 섰지요.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남편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똑바로 봤지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27년 동안도 꺼지지 않았던 눈빛이었지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봉숭아가 싹을 틔웠어요. 작고 여린 초록빛이었지요. 아이는 그것을 보고 한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봤어요. 씨앗은 땅속에서 혼자 버티다가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자신이 그 씨앗 같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눌려 있었지만 끝내 나온 것이었어요. 몇 달 뒤 봉숭아가 피었습니다. 진한 분홍빛이었어요. 아인이 쪼그리고 앉아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2살의 아버지 무덤 앞에서 혼자 앉아 잘 될 거라고 빌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밥상이 엎어지던 날, 파출소 문 앞에서 돌아서던 날, 소희를 안고 병원을 뛰어가던 날이 생각났지요. 문화센터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글을 알아봐 주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나서 지금 이 꽃 앞에 와 있었어요. 아인이 일어서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어도 피는구나. 꽃은 늦어도 핍니다. 오래 눌려 있었어도 핍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핍니다. 장아인이 그랬거든요.
22살부터 49까지 긴 겨울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봄은 왔어요. 버텨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왔지요. 마당에 분홍빛 봉숭아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아인이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지요. 더 이상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폈어요. 하늘을 봤지요. 눈물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고요함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버텼습니다. 지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록이 쌓일 때까지, 봄이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살아냈습니다. 드라마 연꽃은 2부작입니다. 1부가 진흙탕 속이라면 2부는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고고하고 찬란하게 피어나는 연꽃에 빛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혼 후 49의 아인에게 세상은 처음 보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혼자 통장을 만드는 일, 혼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 혼자 밥집에 들어가 앉는 일.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낯설었지요. 하지만 낯선 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2부에서는 아인이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절에서 만난 인연이 아인에게 뜻밖의 문을 열어줍니다. 아인이 직접 쓴 공책의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담길 거예요. 27년의 기록이 한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오지요. 민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27년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한 것을 본 뒤 기록의 힘을 믿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민준이 맡는 사건들이 아인의 사건과 닮아 있을 때마다 민주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소희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폭력 피해 환자들을 남다른 눈으로 봅니다. 안 아프다고 하는 환자, 넘어졌다고 하는 환자. 소희는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희가 그 일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소희에게 찾아오는 사랑 이야기와 이혼 후 오히려 광란으로 치닫는 태영호의 말년도 2부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인에게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49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인은 천천히 알아가게 될 거예요. 강인혁 교수는 조용히 멀리서 아인의 삶을 지켜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다시 이어지는 것인지는 2부에서 밝혀집니다. 1부가 버텨낸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2부는 피어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고 아이는 봉숭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만납니다. 장아인의 봄 이후 이야기로요.